섭씨 50도를 웃도는 사막의 용광로 속에서 절대 이뤄질 수 없다던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손을 들어버린 극한의 현장. 무시무시한 모래폭풍이 모든 장비를 집어삼키는 그곳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가능하다, 미친 짓이다 라는 비웃음을 뒤로하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30년 경력의 세계적 공학 전문가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캐서린 하몬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에요. 30년이 넘게 전 세계 곳곳에 철도를 건설해 왔어요. 유럽의 번화한 도시들부터 아시아의 산맥까지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들을 완성했죠. 성공을 거듭할수록 저의 자부심은 더욱 강해졌어요. 철도 건설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2013년 그 여름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사우디 정부가 저를 리야드에서 열리는 특별회의에 초대했어요. 도착했을 때 벽처럼 더위가 저를 강타했는데 기온이 45도가 넘었어요. 에어컨이 가동되는 회의실 안에서 관계자들이 새로운 메트로 시스템 계획이 담긴 두꺼운 폴더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의 눈이 커졌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어요. 그 계획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6개의 철도 노선이 176km에 걸쳐 있고 도시 전체에 85개의 역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메트로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은 충분히 어려운데 사막 한가운데서요? 기온이 50도에 도달하고 장비를 파묻을 수 있는 모래폭풍이 있는 곳에서? 그것은 환상처럼 보였어요. 저를 더 걱정스럽게 했던 것은 삼성이라는 한국 건설회사가 4, 5, 6호선을 건설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것은 그들이 약 70km의 터널, 29개의 역, 그리고 24km의 다리, 즉 전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한다는 의미였어요. 제 옆에서 하일리 베르너라는 독일 철도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유럽 기술로도 이런 환경은 도전적이라고 속삭였어요. 한국팀은 포기하기 전에 1년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말했죠. 저도 동의했어요. 모두가 유럽과 미국의 엔지니어링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조차 어려워하는 곳에서 한국 회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가운데 침대 위에 프로젝트 문서를 펼쳐놓았어요. 무언가가 제 눈에 띄었는데 FSLM 방법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문서에 따르면 이 방법은 이전에 한국에서 사용된 적이 있으며 건설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유럽 국가들은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고 한국 버전이 더 좋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낮은 기대를 안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한국팀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리더인 김 씨가 공손한 인사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어 앉았어요. 하지만 슬라이드가 넘어갈수록 제 자세가 바뀌었어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들의 계획 세부 사항에 집중했어요. 한국팀은 지름이 9.8m인 터널 보링 머신의 설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본 어떤 기계보다 빠르게 굴착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의심을 숨기지 않고 물었어요. 김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제 회의적인 태도에 대한 불쾌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했다고 말했어요. 리야드 사막은 그들에게 또 다른 도전일 뿐이라고요. 그는 이전 프로젝트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산을 관통하는 철도 터널, 분비는 도시 아래의 지하철 시스템 등이었죠. 증거가 바로 제 앞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힘들어했어요. 엔지니어로서 30년 동안 저는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봐왔어요. 하지만 항상 유럽과 미국이 앞장서고 있었죠. 지금 이 한국팀은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는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오자 뜨거운 사막 공기가 다시 제 얼굴을 강타했어요. 하지만 저를 불편하게 한 것은 더위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엔지니어로서 30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 직업적 자부심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사막 위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리야드시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그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어딘가에서 건설 현장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장비들이 도착하고 있었고 팀들이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의 방법이 정말로 이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할까요? 아니면 김 씨의 자신감은 그저 빈자부심일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바로 진정한 호기심이었죠. 의심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사막 풍경뿐만 아니라 글로벌 엔지니어링에 대한 저의 이해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저의 무시하는 태도로 시작된 여정은 저의 경력에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로 이어질 것이었어요. 2014년 4월 저는 건설 현장의 가장자리에 서서 밝은 햇빛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리야드 메트로의 실제 작업이 마침내 시작되었죠. 아침 공기는 이미 뜨거웠고 안전모 아래에서 땀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사막 환경의 진정한 힘을 경험한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정오가 되자 기온은 45도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얼음으로 가득 찼던 제 물병은 이제 따뜻한 액체만 담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2호선의 미국팀 구간을 둘러보면서 수분을 유지하려고 한 모금을 마셨어요. 톰이라는 미국 프로젝트 매니저는 열이 장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불평했어요. 그는 쉬고 있는 기계들의 줄을 가리키며 냉각 시스템이 이런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모래가 모든 곳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좌절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의 말을 증명하듯이 갑작스러운 바람이 현장을 가로질러 불어왔고 제 눈과 피부를 찌르는 고운 모래 구름을 몰고 왔어요. 순식간에 얇은 먼지층이 제 클립보드와 안전조끼를 덮었어요. 톰은 계속해서 안전 안경을 닦으며 이 모래 폭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어제 가시성이 제로로 떨어져서 3시간의 작업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베르너가 우리와 합류했는데 평소에 단정했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는 전자 시스템이 계속 오작동한다고 덧붙였어요. 모래가 센서에 들어가고 극단적인 열이 회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우리는 미국 구역을 천천히 걸으며 그들이 이룬 미미한 진전을 관찰했어요. 이 속도라면 프로젝트가 최소 2년은 지연될 것이라고 계산했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은 기뻐하지 않을 거였죠. 다음 검사 지점으로 운전해가는 동안 무언가가 제 눈에 띄었어요. 멀리서 많은 활동이 보였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노동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멀리서도 진전이 보였어요. 저는 베르너에게 저것이 누구의 구역인지 물었어요. 그는 목소리에 놀라움이 역력한 채로 한국팀 4, 5, 6호선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우리 운전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했어요. 대신 그곳으로 가자고 했죠. 한국 건설 현장에 접근하자 차이점이 두드러졌어요. 같은 가혹한 사막 조건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목적을 갖고 움직였고 기계는 중단 없이 작동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김 씨가 우리를 발견하고 걸어왔는데 그의 노란색 안전모가 사막 풍경 속에서 밝게 빛났어요.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랍도록 상쾌하고 침착해 보였어요. 그는 우리 현장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투어를 원하는지 물었죠. 저는 그들의 비밀을 이해하고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걸으면서 김 씨는 리야드 환경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연구팀이 접근 방식을 설계하기 전에 몇 달 동안 사막 기후 패턴을 연구했다고 했죠. 그는 우리 주변의 장비를 가리켰어요. 각 기계에는 표준 건설 장비와 약간 다른 모양을 주는 독특한 코팅이 있었어요. 그는 모래폭풍이 1달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설계했다고 말했어요. 이 특별한 코팅은 모래가 표면에 달라붙고 기계 부품을 막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했죠. 저는 감명받은 나머지 미국 팀이 장기간의 모래폭풍에 대비하지 않았는지 물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김 씨는 정중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아마도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현장 사무실에 전시된 큰 도표에서 멈췄어요. 그것은 FSLM 방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김 씨는 이것이 그들이 다리를 건설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어요. 공장 표준화 선형 방법이라고 했죠. 그들은 조건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공장 환경에서 다리 섹션을 만들고 그 다음 현장으로 가져와서 한 번에 모두 설치한다고 했어요. 저는 도표를 공부했어요. 그 방법은 영리했어요. 가혹한 사막 환경에서 작업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밀도를 최대화했으니까요.
저는 계획에 따르면 55m 다리 섹션을 단 7일 만에 설치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회의적인 태도를 숨기지 못했죠. 김 씨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작부터 끝까지 7일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이런 조건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빠르게 일할 수 없다고 했죠. 김 씨는 논쟁하는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직접 보면 믿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내일 5호선에 다리 섹션을 설치할 예정이니 와서 보지 않겠냐고 물었죠. 그의 목소리에 담긴 도전이 분명했어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베르너와 저는 해가 뜨기 시작할 때 5호선 건설 현장에 도착했어요. 이미 현장은 활기찬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였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제가 목격한 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공장에서 만든 거대한 다리 섹션이 특수 운송 차량에 실려 도착했어요. 크레인 운전자들이 믿을 수 없는 정밀함으로 각 섹션을 제자리에 들어 올렸어요.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이 우리 주변을 휘몰아쳐 저를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명받아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김 씨는 장비를 가리키며 그들의 특수 코팅 기술이 모든 것을 모래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 냉각 장치를 보라고 했어요. 그들은 극심한 열 속에서도 모든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이중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죠. 그는 멀리 있는 큰 터널 보링 머신 TBM에 제 주의를 돌렸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그 TBM이 터널 굴착 속도에 있어서 세계 기록을 깨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베르너를 힐끗 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진지해졌고 생각에 잠겨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어요. 그도 저와 같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음이 분명했어요. 어떻게 한국인들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루가 끝나고 다리 섹션 설치가 정확히 일정대로 진행되면서 저는 엔지니어링에서 가능한 것에 대한 제 이해가 영원히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는 채로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시원한 에어컨은 바깥에 달구어진 열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제 생각을 식힐 수는 없었어요. 저는 먼지 묻은 부츠를 벗어던지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30년의 경험이 오늘 제가 본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 경력 내내 저는 유럽과 미국의 기술이 공학 세계의 정상에 서 있다고 믿었어요. 제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한국팀 현장에서의 관찰 내용을 검토했어요. 그들의 장비는 다른 기계들을 무력화시키는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들의 작업자들은 모래폭풍 중에도 정밀함을 유지했어요. 다른 팀들이 뒤처지는 동안 그들의 일정은 앞으로 나아갔죠. 그냥 운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더 온화한 조건의 아래 일하게 되었던 걸까요? 저는 더 많이 볼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어요. 주가 달로 지나가면서 사우디의 여름은 더 뜨거워졌어요. 온도계는 정기적으로 섭씨 50도 이상을 가리켰어요. 모래폭풍은 더 빈번하고 강렬해졌죠. 한국 기술이 정말로 그런 극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놀랍게도 3달 후에도 한국팀의 진전은 전혀 늦춰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팀들이 꿈꿀 수 있을 뿐인 속도로 계속 나아갔어요. 제 호기심은 진정한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죠. 분기별 프로젝트 평가회의에서 방 안의 긴장감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두터웠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 및 기타 국가의 팀들은 진행 보고서가 발표되자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한국팀의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베르너는 마침내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물었어요. 베르너는 어떻게 그런 속도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과 진정한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앞으로 걸어갔어요. 지치고 패배한 모습의 다른 팀 리더들과 달리 그는 활기찬 모습으로 보였어요. 몇 번의 클릭으로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방을 놀라운 침묵 속에 빠뜨렸어요. 한국팀은 모래가 장비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특수 코팅 기술을 개발했어요. 현미경 아래에서 우리는 모래 입자가 기계에 박히는 대신 단순히 튕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이중 냉각 시스템은 바깥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치솟아도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유체를 순환시켰어요. 이 혁신만으로도 다른 팀들을 괴롭히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죠.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이 코팅 기술이 어디서 개발되었는지 물었어요.
김 씨는 자부심을 약간 담아 그들이 직접 개발했다고 대답했어요. 그것은 중동의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폴리머 화합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사막 조건에 맞게 특별히 개량했다고 했죠. 방은 침묵에 빠졌어요. 베르너가 제게 가까이 다가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 조건에서는 작동시키지 못했다고 속삭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5호선 터널 건설 현장을 다시 방문했어요. 거대한 터널 보링 머신 TBM이 우리 주변에서 모래폭풍이 맹위를 떨치는 동안에도 놀라운 속도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열과 모래의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특수 수트를 입고 있었죠. 김 씨는 기계의 굉음보다 목소리를 높이며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TBM이 하루 터널링 거리에 대한 세계 기록을 깨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했죠. 저녁이 되자 소식이 프로젝트 전체에 퍼졌어요. 하루에 42m. 한국 팀은 이전 세계 기록을 5m나 깨뜨렸어요. 한 프랑스 엔지니어가 측정 오류에 대해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공식 검증팀이 다음날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 기록은 진짜였죠. 사막의 황혼 속에 서서 한국 작업자들 사이의 축하를 지켜보며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 직업적 자부심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바로 배우려는 의지였죠. 다음날 아침 주요 프로젝트 사무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유럽과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제가 방에 들어가자 몇몇 대화가 갑자기 중단되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 좌절,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보였어요. 바로 상처받은 자존심이었죠. 수십 년 동안 서구 국가들은 공학과 건설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왔어요. 하지만 여기 사우디 사막에서 그 명성은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혁신이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었고 우리는 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베르너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프랑스 구역의 최신 문제를 봤는지 물었어요. 그의 평소 자신감 있던 목소리는 패배한 것처럼 들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팀은 몇 달 동안 센서 시스템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미세한 사막 모래가 모든 것에 침투하여 전자 모니터링 장비의 지속적인 오작동을 일으켰죠.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해결책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신뢰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한국팀이 같은 문제를 2주 만에 해결했다고 말했어요. 어제 그들의 구역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모래폭풍이 칠 때 자동으로 조정되는 AI 기반 적응형 센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죠. 저는 3등급 폭풍 중에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봤어요. 베르너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응시했어요. 할 말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날 오후에 공식 진행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숫자들이 방 앞쪽의 큰 화면에 표시되었고 대조는 더 확연할 수 없었어요. 한국팀은 예상 일정의 88%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실제로 계획보다 앞서 있었죠. 유럽팀의 구역은 단지 15% 완성도를 보였어요. 몇 달의 작업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의 시작도 못했죠. 프랑스 수석 부사장인 루이 듀발이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주변의 주름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보다 더 깊어 보였어요. 그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발표했어요. 지난주에 사우디 왕세자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한국 구역을 투어하는데 3시간을 보냈고 우리 구역에는 단 45분만을 보냈다고 했죠. 방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이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왕실의 관심이 모든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듀발은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하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왕세자가 개인적으로 한국 기술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해요. TBM 굴착 속도와 AI 센서 시스템이 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지 물었다고 했죠. 사막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싹함을 느꼈어요.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만약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한국의 효율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미래의 계약은 다른 곳으로 갈 것이었어요. 수십억 달러의 잠재적 프로젝트가 균형에 달려 있었죠.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모든 국가의 팀 리더들이 가장 큰 회의실에 모였어요. 긴장감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두터웠죠. 듀발이 먼저 말했는데 그의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이제 한국 기술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인류의 발전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피에르라는 프랑스 엔지니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한국에서 배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유럽 공학이 수세기 동안 세계를 이끌어왔다고 했죠. 방은 논쟁으로 터져나갔어요. 수년간의 직업적 자부심이 우리가 직면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과 충돌했어요. 저는 몇 분 동안 듣다가 일어섰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해 방을 조용하게 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그들의 시스템을 봤다고 말했죠. 한국 기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다는 것은 의견이 아니라 화면에 있는 숫자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했어요. 저는 진행 차트를 가리키며 이제 우리에게는 그들에게서 배우거나 실패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말했어요. 회의 후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혼자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 김 씨를 발견했어요. 지는 해가 창문을 통해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이 프로젝트에서 선두를 차지했다고요. 그는 올려다보며 놀랍게도 겸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제게 그것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기술이 유럽의 경험과 만날 때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함으로써 탁월함을 추구해왔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경쟁하기보다는 강점을 결합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사무실을 나서자 사막의 하늘은 화려한 오렌지색과 보라색 음영으로 변했어요.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김 씨의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해가 거의 뜨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책상에 펼쳐진 기술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는 재빨리 공간을 정리하고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어제 우리의 대화, 경쟁 대신 협력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둘을 위해 차를 따랐어요. 부드러운 향기가 소박한 사무실을 채웠어요. 그 다음 이어진 것은 제가 수년간 나눈 가장 솔직한 엔지니어링 대화였어요. 3시간 이상 동안 우리는 기술적 도전에 대해 논의하고 전 세계 다양한 프로젝트의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 중 누구도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가능성을 탐색했어요. 김 씨는 서랍을 열고 그들의 특수 코팅 기술에 대한 상세한 청사진을 꺼냈어요. 그는 그것들을 책상 위에 펼치며 화학적 조성과 적용 방법을 짚어줬어요. 이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독점 정보였지만 그는 그것을 자유롭게 공유했어요. 저는 정말 놀라며 왜 그것을 제게 보여주는지 물었어요. 그는 맑고 진실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독점 자산이 아니라 인류 발전을 위한 공유 자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리야드 메트로는 단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했죠. 그의 말은 제 마음속 어딘가에 울림을 주었어요. 이것은 제가 국제 프로젝트에서 익숙해진 비밀스럽고 경쟁적인 분위기와 얼마나 다른지 느꼈어요. 정오가 되자 다른 엔지니어들이 우리와 합류했어요. 프랑스, 독일, 미국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이 테이블 주변에 모여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공유했죠. 분위기는 가능성으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들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사우디 왕세자 자신이 긴급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받았어요. 모두가 프레젠테이션과 진행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서둘렀어요. 왕세자는 수행원들과 함께 도착했고 그의 존재는 즉각적인 존경을 요구했어요. 각 팀의 간략한 발표 후 그는 모든 것을 바꾸는 발표를 했어요.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각 국가의 강점을 최대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특히 메트로의 모든 구간에 한국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죠. 방은 충격과 경외심이 섞인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유럽 팀들에게는 그들의 직업적 자부심의 마지막 타격이었어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이제 몇 달 전에 무시했던 한국에서 배워야 했어요. 왕세자가 떠난 후 방은 몇 분 동안 조용하게 유지되었어요. 그런 다음 김 씨가 일어나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는 처음에 우리 모두가 자존심 때문에 협력을 거부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한 엔지니어는 기술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죠. 우리 중 누구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함께하면 더 많이 안다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가장 저항적이었던 프랑스 엔지니어인 피에르가 첫 번째로 응답했어요. 그는 손을 들고 특수 코팅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물었어요. 그들의 센서 시스템과 결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하나씩 다른 엔지니어들도 대화에 합류했어요.
방의 분위기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흘렀고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났어요. 2주 안에 우리의 결합된 팀은 놀라운 것을 만들었어요. 바로 한국의 이중 냉각 시스템과 프랑스 센서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계였죠. 우리는 시즌 최악의 모래폭풍 중에 그것을 테스트했고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온도계는 바깥 온도가 섭씨 52도를 보여주었지만 장비는 최적의 작동 온도를 유지했어요. 몇 달 전에 저와 함께 회의적이었던 베르너가 최종 테스트 중에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우리의 성공을 확인하는 데이터가 들어오자 그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협력을 통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기계 뒤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그 실루엣은 주황색 하늘을 배경으로 강력해 보였어요.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던 것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도전들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어요. 5호선과 1호선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엔지니어들이 집치마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났어요. 모래가 건설 현장 아래에 불안정하게 축적되어 붕괴 위험을 만드는 상황이었죠. 저는 어느 날 아침 일찍 문제 지역에 도착했는데 프랑스 팀이 이미 작업을 중단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기술 도면 주변에 모여있는 동안 장비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프랑스 수석 엔지니어는 토양 샘플을 가리키며 건설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집안이 너무 불안정하여 전체 구역을 재설계해야 하며 이는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죠. 몇몇 사우디 관계자들은 깊이 걱정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3개월의 지연은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었어요. 모두가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때 김 씨가 복잡한 3D 모델을 보여주는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스페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하여 건설을 계속하면서 실시간으로 집안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회의적으로 보였지만 사우디 관계자들은 흥미를 보였어요. 김 씨는 수천 개의 센서가 집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위험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는 조건이 안전하지 않게 되면 시스템이 즉시 우리에게 알려주어 전체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고 결론 지었어요. 신중한 승인과 함께 우리는 몇 일 안에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현했어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우리의 모니터링 센터로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들어와 집안 상태의 완벽한 가상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어요. 그 시스템은 훌륭하게 작동하여 아래 모래의 작은 변화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하게 건설을 계속할 수 있게 했어요. 우리는 3개월 지연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 일정을 단축했어요. 사우디 왕세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작동 중인 기술을 보고 리야드 메트로가 왕국의 비전 2030 프로그램의 혁신 정신을 대표한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어요. 2년 후 저는 새로 완공된 리야드 메트로 역의 플랫폼에 서서 첫 열차가 정확히 일정대로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 시스템은 하루에 36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었고 완전 자동화된 운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90초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었어요.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현실이 되었죠. 대형 개막식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한국 기술을 특별히 칭찬하며 사막 메트로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 중 하나로 만드는데 그들의 기여를 인정했어요. 몇 달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철도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단 3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었어요. 수세기 동안 철도 기술을 지배해온 프랑스, 독일, 영국의 유럽 엔지니어들이 한국 엔지니어들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입증된 혁신을 흡수하면서 그들의 노트북은 도표와 사양으로 가득 찼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사우디 대표단은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는 또 다른 발표를 했어요.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을 바탕으로 왕국은 모든 미래 인프라 개발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호텔의 옥상에 서서 도시 스카이라인 위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된 협력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한국 철도 기술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되어 산업을 영원히 바꾸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수소열차의 시연을 목격했고 스마트 제조와 운송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는 독일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국제 표준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머무는 동안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저는 2025년까지 완성될 예정인 완전 자율교통에 대한 그들의 비전을 직접 경험했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열차들은 거의 마법처럼 보이는 정밀함으로 움직였지만 견고한 엔지니어링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진보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서 온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한국의 혁신과 유럽의 경험, 그리고 미국의 자원을 결합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졌어요. 한때 서구 엔지니어링의 우월성을 확신했던 저, 캐서린 하모니는 이제 훌륭한 기술이나 뛰어난 능력은 어느 나라 사람이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미래는 지식이 어디에서 오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한국의 놀라운 기술 혁신 속도는 세계 엔지니어링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다음 10년 안에 그들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어떤 불가능을 또 가능으로 바꿀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은 사막을 가로지른 한국의 기적,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관한 프랑스 엔지니어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았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한국 엔지니어들의 도전 정신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불모지에서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첨단 교통망을 만들어낸 우리의 기술력, 이제는 세계가 배우러 오는 한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구촌 감동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